여러분은 검찰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우리 박유나 거미님. 네. 대통령 정치적으로 좀 요즘 생각이 많이 나요.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먼저 생각난다. 네. 네. 우리 천예인 하이브리드님은 드라마 같은 데서 드라마 같은 생각. 그 다음에 안다인 허구님. 저는 파란 박스. 파란 박스? 그게 무슨 의미예요? 아, 파란 박스 압수수색. 그 다음에 저기 복숭아 이수아님은 양복? 검은 양복. 맞아요. 네. 검찰 출신들이 대부분 항상 늘 검은색 양복을 입고요. 점심 먹으러 갈 때도 항상 검사끼리 같이 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아요. 다른 사람하고 잘 안 섞이고 그런 특징이 있는데, 저는 사실 검찰 그러면 저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BBK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제 가족, 내 보좌관들 너무나 고생을 하고 그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저를 어떻게 쓰든지 올가매려고 했던 그런 어떤 아주 그런 저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사무치는 그런, 지금은 지나가서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네, 어서 오세요. 그런 스토리가 있어서 저는 내가 국회의원을 왜 하냐? 내가 국회의원을 왜 하냐라고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저는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한다.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제가 그런 어떤 대한민국 검찰의 개혁과 관련해서 거기 선봉에 섰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 수사권의 첫 단추, 그러니까 경찰에게 수사 개시권을 주는 법률을 2010년도에 처음으로 통과시키면서 검찰 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만나 뵙게 된 여러 검사분들 중에서 저분은 그래도 좀 다른 검사분들하고는 좀 다르구나라고 저한테 인식을 심어주신 분이기도 하고요. 또 대한민국의 어떤 디지털 포렌식, 그러니까 그 디지털 수사의 어떤 그런 어떤 문을 여신 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총장을 지내시면서 검찰 개혁과 관련된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그것이 이제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방향의 폭과 문무일 검찰총장님이 생각하는 폭은 조금 달랐지만 좀 더 이렇게 그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시긴 하셨지만, 많은 그 검찰개혁 이슈를 가지고 논쟁을 했던 그런 주인공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검찰총장을 역임하셨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 문무일 전 검찰총장님을 모시고 지금은 법무법인 세종의 대표로 계세요. 법, 제도와 국가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제가 오늘 이제 법제도와 국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마치고 2학년 때 이제 문과 이과를 선택해야 되는데 2학년 올라가면서 처음에는 제가 그때는 이과를 선택했어요. 제가 원래 의사를 하는 게 어렸을 때 생각이었고, 그래서 이과를 선택했는데 그러니까 1학년 마지막 2월 달 문 닫기 직전에 담임 선생님이 오늘이 마지막 기회다. 혹시 바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라 그랬어요. 그때 제 옆에 앉은 짝꿍이 제 친구 이제 둘이 가까이 지냈는데, 그 친구가
저를 보더니 야 우리 같이 문과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상의도 없이 이미 다 토론이 끝나 있는데 같이 손을 들고 이과에서 문과로 전과를 했어요. 선택을 바꿨어요. 선택을 바꿔가지고 이제 저는 결국 문과로 쭉 컸는데 그때 같이 손 들고 바꿨던 이 친구는 대학을 결국은 약대로 갔어요. 그 친구는 결국 이제 자기 이과로 찾아갔고 저는 문과로 왔고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마치면서는 고등학교 마칠 때까지는 저는 상대를 가려고 그랬어요. 상대를 가려고 준비 중이었고 그 상대하는 가는 게 저한테 이제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상대에 가서 그 다음 계획은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에 가서 제가 잘하는 게 뭘까 하면 지금도 그 생각이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때는 뭐 생각했냐면 기업에 가서 기획 업무를 하면 영업은 잘 못 할 것 같고 기획 업무를 하면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대학 지망을 상대로 지망을 했는데 요즘 말하는 경영대죠. 경영대 지망을 했는데 시험 받고 떨어졌어요. 시험 받고 떨어져서 그 다음에 재수를 하고 그 다음에 대학을 간 게 법대예요. 근데 그 재수하는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광주 사태, 우리가 흔히 입에 올리는 광주 사태. 그래 광주 민주화 항쟁이 된 거예요. 그 기간. 제가 재수하는 기간 동안. 재수를 마치고 이제 대학을 지망을 할 때쯤부터 어디를 갈 거냐를 친구들 사이에 이야기하는데 자연스럽게 법대로 정해졌고 법대로 정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그때만 해도 뭐 본고사가 이제 폐지된 다음이어서 그때 연합고사라 그랬던가 하여튼 학력고사라 했던 뭐 이런 시험을 보고 남는 기간이 한 3달을 놀아야 돼요. 대학을 들어갈 전까지. 3달 노는 기간 동안 광주 출신 재수원 애들은 전원이 서클 가입을 했어. 대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운동권 서클에. 운동권 서클에 전원이 운동권 서클에 가입을 해가지고 전원이 운동권에서도 이렇게 지상에서 노는 서클이 아니고 미등록, 지하, 언더서클이라고 하는 데에 갔어요. 거의 전원이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원이 그렇게 갔다가 한 6개월 후부터 이제 반이 떨어져 나오고 이제 1년 정도 지나니까 또 반 또 떨어져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남은 사람이 한 전체로 한 4분의 1 정도가 남은 1년 정도 지나면 그 1년 동안 지나면 남은 사람들은 자기 향로가 뭐냐면 감옥 가는 거예요. 그냥 지하서클은 그 당시 데모를 주동해서 데모를 주동하고 딱 한 번 데모 주동하거나 두 번 주동하거나 이렇게 주동한 다음에 감옥 가는 게 그냥 그 인생 행로예요. 그 인생 행로인데 제가 어떻게 시험 떨어지고 법대 가가지고 그 광주 사태라는 민주화 항쟁을 겪고 그 다음에 지하서클을 가고 이게 가라고 시킨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물이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가서 결국에 그 길로 간 거고 그러다가 이제 검사가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왔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 정치 체제 이게 이 민주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흘러온 거예요. 근데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희들 이제 운동권에 있었던 시절에는 민주주의 그러면 무슨 생각만 하냐면 정치적 민주주의만 생각해요. 머릿속에 정치적 민주주의가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운동권 출신들이 했던 일들이 주로 주장한 게 직선제거든요. 주로 주장하는 게 직선제. 민주주의는 직선제만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직선제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결국 국가와 국민의 관계 설정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가와 국민의 관계 설정이 문제인데 이 동양 사회에서는 지금까지 왕의 통치만 쭉 받아왔고 갑자기 역사가 착 단절된 다음에 그 다음에 현재를 맞이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동양 사람들이 나가서 정치 체제를 무너뜨린 다음에 새로운 체제를 만든 적이 없어요. 동양 사회는 그냥 갑자기 역사가 단절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장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양에서 특히 우리 동북아시아 쪽에서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 같은 형태 있고 북한 같은 형태 있고 우리나라 같은 형태, 일본 같은 형태 너무나 달라요. 유럽 사회는 비슷하거든 사실. 그 사람들은 같이 싸워서 같이 무너뜨리고 같이 새로운 걸 만들어낸 이런 건데
우리는 갑자기 역사 단절, 그다음에 새로운 걸 남의 걸 전수받은 거네. 이게 이식받은 시스템 그 형식이어서 민주주의를 보는 눈이 약간 단절돼 있어요. 사고 방식이 이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단편화돼 있어요. 이렇게 찢어져, 이렇게 약간 깨진 유리 조각 아니면 깨진 컵잔 이런 것처럼 이게 맞춰보면 뭔가 잘 안 맞아. 사고 우리 내부 사고에서도 이게 부조업적인 모순적인 사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 하면 이걸 먼저 가볼까요? 지금 이 중에서 어떤 게 민주주의일까요? 주권재민, 삼권분립, 직접선거 이거죠. 근데 우리는 많이 생각하는 게 이것하고 이게 민주주의인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경우,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 빼고 우리의 경우에 저만 놓고 보면은 이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삼권분립 이야기하면 삼권분립의 경우에는 미국의 영향을 받은 국가만 삼권분립을 해요. 미국의 영향을 받은 국가 하면 미국하고 캐나다는 또 안 해. 중남미, 여기 대통령제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필리핀 이런 나라들만. 다른 유럽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은 삼권분립 그게 뭐예요? 삼권분립 그러면 이게 생소한 소리거든. 이게 삼권분립을 처음 말하신 분이 루소. 이걸 정치적으로 처음 구현해내신 분이 토마스 제퍼슨이에요. 토마스 제퍼슨이 처음 이걸 정치적으로 이걸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실체화시킨 건데 그분이 만들 때보다 그분이 상당히 주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했다는 건데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민주주의라는 방식이 우리는 삼권분립 이쪽에 집중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럽은 삼권분립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나중에 뒤에 가서 좀 설명해 드릴 텐데 그래서 이 국민과 국가의 관계에서 보면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약간 직선제형 이걸 이야기하는데 직선제형은 뭐가 가깝냐면 민주주의라기보다는 공화제냐 왕정이냐고 관련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왜 우리가 이렇게 뭔가 저부터 사고가 이렇게 잘 이렇게 안 짜여질까 해보면 그런 사고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공화제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공화제는 춘추 전국시대에 공화라는 나라가 있어요. 공화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춘추 전국시대 옛날 그 초기 지도를 이렇게 그 중국 애들이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초기 지도에 공화라는 나라가 산둥반도 옆에 있어요. 산둥반도 옆에 있는데 그 공화라는 나라는 왕이 없어요. 그래서 공화정 그러면 왕이 없는 정치 체제를 공화정 그래요. 그러니까 공화 그러면 한자로 우리가 한자 문화인데 이게 공화가 무슨 뜻일까 도대체? 이건 나라 이름이에요. 어디서 온 게 아니고 나라 이름으로 공화 왕이 없는 것. 그래서 그 나라는 춘추 전국시대 초기에 지워집니다. 사라져. 왕이 없어가지고 강력한 통제가 안 되니까 이게 리더십이 발휘가 안 되니까 그냥 사라져요. 그리고 이 초기에 그렇게 사라지고 하는데 그 공화 옆에 동이가 있어요. 뭐 하여튼 이상한데 공화 옆에 나라 이름이 동이 그야말로 우리가 동이라는 말을 요즘 그렇게 배우나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가 동이족이라고 배웠거든. 우리가 순수 우리말로 하면 배달민족. 근데 그 옆에 뭐 한자로 써지면 동이족. 그러니까 동이족이 산둥반도 그 산둥반도 입구에 있어요. 동이족이. 그게 우리를 동이족으로 한 게 왜 그랬을까? 그게 이제 요즘 이제 역사 보는 사람들은 뭐 그래서 공자도 뭐 우리나라 하트 민족이고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분이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동이라는 것 때문에. 어쨌든 이 국가와 국민의 관계는 통치자와 피치자로 보느냐, 통치자와 피치자로 보느냐 이런 관계를 행정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이걸 일반 권력 관계라고 해요. 일반 권력 관계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통치자와 피치자로 보는 이런 관계는 국민이 뭔가 국가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것 같은 피치자니까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 같은 이런 의미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하고 이 근세사로 보면 뭐하고 좀 관련이 되냐면 계몽주의하고 관련이 있어요. 국민은 너무 몰라서 나라에서 이제 알아서 끌어주면 그래 따라와야 되는 이런 관계. 그래서 끊임없이 국민을 깨우쳐야 되는 그런 사고방식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는 건 이 법률 체계가 발전해 가다 보니까 집권주의와 당사자주의로 이제 분화가 돼요. 이게 분화가 되는데 역사적인 배경이 이제 설명드리면 너무 길지만 이 집권주의와 당사자주의로 이제 법률 통제 방식으로 통치 방식으로 이게 분화가 되는데 당사자주의는 뭐냐면 국가와 개인을 동등하게 봐요. 그러니까 이걸 계약관계로 봐. 국가와 개인을 계약관계로 동등하다. 그 동등하게 보는 게 당사자주의예요. 그래서 집권주의는 국민은 너무 모르니까 국가가 알아서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재판을 하면서 넌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재판을 끌고 가줄게. 네가 겪은 거 말만 해. 내가 끌고 가줄게. 그래 이게 집권주의는 약간의 계몽주의 연장선에 있고 지금 법제도는 많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당사자주의로 바뀌어요. 당사자, 개개인이 알아서 처분하는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논하는 이걸 길게 설명드린 이유가 민주주의를 보는 방식이 과거에는 그냥 이렇게 국가에서 당연히 민주주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없죠. 없을 수밖에. 저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생각이 됐던 건 딱 저기 때문에 광주 사태 때문이에요. 제가 만약에 그 당시 제가 재수할 때 광주 민주항쟁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아마 생각을 지금도 별로 안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상대를 가고 경영대를 가서 이거 한 사람이 그걸 생각을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거 하면서 이제 제 생각이 바뀌었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냐면 아까 이 사진에서 보면 제가 이제 이것이 민주주의인 건 전부를 말하는 거 아니다. 그러는 게 우리나라 민주주의라는 게 미국 사람들이 와서 그냥 이렇게 덮어준 건데 그나마 신기하게 우리나라 지금 그 헌법 1조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해놓은 게 언제 나온 표현이냐면 그건 상해 임시정부에서 헌법 초안을 만드는데 최초 헌법 초안이 그게 들어가 있어요. 국호하고 대한민국의 국호와 정치 체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지금까지 지금 100년 넘는 기간 동안 그대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호에 대해서 우리가 독립하고 남북 해방이 된 다음에 남북한으로 쪼개진 이후에도 국호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대한민국 이렇게 돼 있고 정치 체제도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민주공화국. 근데 실제로 상해 임시정부 때 헌법 기초를 했던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초기에는 우리가 독립이 되면 다시 후손을 내려와서 왕을 옹립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대요. 왕을 옹립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토론 끝에 그건 친입되고 그런 건 안 된다. 그건 취소시키고 그래서 우리 때는 민주정부다. 이런 체제를 확립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이러한 정치 체제, 통치 방식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사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생활 속 민주주의가 되냐가 중요해요. 생활 속 민주주의. 그러니까 각 개개인을 주인으로 보는. 그러니까 디모크라시라는 게 민중이주의라는 거잖아요. 민중이주의라는 그거예요. 디모크라시가 그런 뜻인데 그러면 각 개개인이 주의되는데 우리가 생활 속 민주주의가 됐느냐, 생활 속 민주주의가 됐냐는 건 이건 전혀 다른 문제. 생활 속 민주주의가 안 됐다고 제가 이렇게 총장하던 시절에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만나서 이제 굉장히 마음 아팠던 그 이유가 사실 그것 때문인데 저도 나름 이렇게 젊었을 때 막 어렵고 힘들게 생활하고 싸우면서 살았는데 민주주의에서 겨우 생각한 게 딱 그만. 정치 체제로서 민주주의만 생각. 그러니까 형제복지원 그분들 딱 보는 순간
이게 생활 속 민주주의를 생각을 못했었어. 그러니까 국민 대개인이 현실적으로 받고 있는 피해, 이거에 대해서는 그걸 민주주의라는 사고로 보지 못하고 그냥 그분들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뭐 이 정도로 생각했던 것. 그래서 이게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완전 지금까지 이렇게 민주주의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해왔으면서도 겨우 늦게 오셔가지고 당황했어. 이상한 소리라고 해서 미안해요. 이 생활 속 민주주의를 지금 못했다는 이야기를 반성이 됐는데, 그럼 생활 속 민주주의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넓게 많아. 너무 넓게 많아. 그런데 이 생활 속 민주주의를 우리가 지금 사회 내에서 그런 생활 속 민주주의를 이야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아직 뭐가 생활 속 민주주의냐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이 사회 구성원 각각이 헌법적 기본권을 받아줘요. 그 헌법적 기본권을 보장받게 되면, 그럼 각각이 보장받으면 모두가 떠들 거 아니에요. 같이 나도 기본권 있는데 다 떠들. 그럼 그게 지금 나오는 일은 뭐냐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충돌만 남아 있어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충돌만 남아 있는데, 그럼 이 기본권의 충돌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거냐, 이게 이제 소에도 이게 테마가 있는 정치 체제로서 있는 이거 이야기를 이제 뭐 더 이야기하지 말잖아요. 이제 그렇게 과거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몰두하지 않아도 지금 중요한 통합성 민주 국민 기본권을 각각을 존중하는데 그 조화를 어떻게 이루냐. 그럼 구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방식,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화를 이루자, 이것은 명분이고 구호예요. 뭐 틀린 소리가 아니고 멋있는 소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죠? 어떻게? 진짜 중요한 건 그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거냐? 어떠한 방식으로? 이 어떻게가 너무 중요합니다. 지나 보면 어떻게가 너무 중요해서 지금 여기 써지게 되면 여기 봐도 이건 선언이에요, 선언. 이건 주권 재민 듣기만 좋아. 선언. 삼권 분립은 시스템의 문제. 이건 시스템의 문제. 직접 선거는 그 구체적인 행동 하나를 얘기해요. 그 행동 하나에 불과할 뿐이에요. 선거한다는 거 하나.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생활 속 민주주의를 구현해낼 거냐. 이 방법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우리나라에 거기까지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그런 이야기를 좀 이제 하기 전에 이제 다른 이야기를 다시 좀 볼게요. 이 삼권 분립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 유럽의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입법부가 모든 걸 주도합니다. 그래서 입법부가 집행부를 구성해요. 그래서 유럽의 경우에는 집행부의 차관까지 국회의원이 나가요. 입법 차관까지 국회의원이 나가고, 지금 당연히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본에 차관이 두 분이, 각 부처 차관이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정무차관이에요. 그 국회에서 초선 의원님들이 와서 하세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실제 사무차관, 그리고 업무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서 쭉 올라오신 분이 차관을 맡. 그게 최고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고, 실제는 유럽에서 아주 중요한 실국장, 중요한 핵심적인 실장인 거기도 국회의원이 가는 거예요, 맞아. 중요한 부분. 이렇게 해서 이 집행부를 구성하고, 이 집행부 중에서 법무성이 있는데, 여기 그래도 이렇게 법무성이 좀 이상했는데, 저는 이게 왜 이걸 이게 지금 일본식 용어거든요. 법무성이라는 용어가 일본식 용어인데, 이게 영어식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혹시 동물농장 읽으신 분 다 읽어봤죠? 오웬이 쓴 동물농장. 동물농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정의부 이렇게 나와요. 정의부. 그게 전 세계 공통 명칭이에요. 일본만 법무성이라고. 우리는 일본 것을 본따왔잖아. 일본 본따온 게 아니지. 일본 것 그대로 이제 쫙 받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본은 법무성, 우리는 법무부. 일본이 검찰청, 그러니까 우리도 검찰청. 저는 이제 이 이름도 정말 싫어해.
그래서 이름 바꾸자. 이게 일본식 용어인데 우리나라 관직명의 찰자가 어디냐? 찰자 역사 공부 좀 해보신 분들 우리나라 관직명 중에 관직이든 하여튼 관서든 중에 찰자가 들어간 데가 하나밖에 없어요. 관찰관 딱 하나밖에 없어. 근데 이 찰자라는 용어는 일본에는 많이 써죠. 이게 일본식 용어거든요. 근데 여기 어쨌든 법무성이 Minister of Justice 이게 그래서 정의부예요. 그건 뭐 미국 애들도 그렇고 유럽 애들도 그렇고 다 그렇게 써. 그래서 정의부예요. 그래서 동물농장도 보면 정의부라고 나와 거기에. 근데 거기 법무성 산하에 대부분이 속해 있어요. 그래서 유럽은 법무성에 판사님들이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해요. 검사가 없고 여기는 법무성의 주요 업무는 전부 판사님들이에요. 파견 나가서. 그리고 이 법무성 아래 대법원이 있고 대법원에 검찰이 부치돼 있어요. 그래서 유럽의 검찰청 법은 어떻게 되냐면 검사는 법원에 독립하여 수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검사는 법원에 독립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구조거든요. 이 구조고 뭐 프랑스 정도가 이혼 직전부 전대로 대통령 따로 뽑는 거고 대통령 사실 거의 허당인 거고 알고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구조인데 우리는 삼권 분립이 안 돼 있으면 민주주의가 아닌 것처럼 착각한다고 해요. 근데 그게 전혀 아니야.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유럽은 민주주의 체제가 아닌가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해왔던 우리는 무슨 제도를 싸워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냥 어느 날 덜컥 받았잖아요. 덜컥 받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우리나라는 이런 일이 생겼어요. 우리나라 삼권 분립은 처음 미국에서 이제 삼권 분립을 만들어냈잖아요. 미국은 기능에다가 집을 얹었어요. 그래서 입법 기능을 하는데 의회, 하우스, 집행 기능을 하는데 대통령, 그다음에 재판 기능을 하는데 사법부 이렇게 기능에 집을 얹었어요. 우리나라는 미군이 이제 진주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그 정치 체제를 바꾸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법원 조직법 만들고 검찰청법을 만드는 게 그 한참 후예요. 그 전에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법성 그래서 법부. 일제시대 때 한국에는 조선 땅에는 법부라는 게 있었고 법부의 기능에가 법원의 기능과 현재 법무부의 기능이 혼재돼 있어요. 섞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부 미군이 와서 보니까 황당한 시스템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당시 그 판검사 변호사 중에 90%가 일본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전쟁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싹 돌아가 버렸어요, 자기 나라로. 한국에 남아있는 우리 땅에 남아있는 이 법률가들은 변호사 한 10%, 판사 검사 한 10%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소수가 남아있었고, 그래서 급하게 이걸 그 판검사 변호사를 양성했어요. 그 간이한 방법으로. 그 시험도 자주 보고, 그다음에 검찰청이나 법원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수사관 아니면은 입회서기, 법원의 입회서기 이런 사람들은 많이 봐왔잖아요. 재판하는 거나 수사하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약식 교육을 시켜서 약식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판사 검사로 발령을 내줬어요. 이렇게. 그 변호사는 또 약식 시험을 봐서 변호사를 막 계속 뽑아낸 거예요. 이렇게. 그래도 숫자가 너무 적어서. 이제 그렇게 하던 시절인데 법부를 둘로 쪼개야 된 거예요. 법부를 대법원하고 법무부로 쪼개는 거죠. 이를테면 대법원하고 법무부로 쪼개야 되는데 둘이 쪼개는 걸 누구한테 했냐면 그 당시 원로 그 원로 변호사하고 그때 당시 법무부의 법부의 무슨 이러시는 분을 대표로 내세워서 두 분하고 몇 명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그때 당시 미 군정에서 회의를 좀 하시라. 이게 외국 사례를 보고 두 개 이렇게 쪼개야 된다. 대법원과 법무부로 쪼개야 된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렇게 보냈는데 이분들이 가서 회의를 하는데 2달이 지나도록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다. 답이 와야 될까요? 답이 없어서
근데 미군정의 법무 담당 그 책임자가 아니 무엇이냐고 회의 때 제가 자기가 한번 가보겠다고 갔더니 그분들이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자리 배치를 갖고 계속 논쟁을 하더래요. 누가 상석에 앉아야 되는지. 그래요. 누가 상석에 이걸 가지고 다투다가 회의가 끝나버렸네. 회의 시간이 초과돼서 끝나고 진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라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정해놓고 앉혀서 회의를 하는데 재판 기능은 당연히 대법원 가야 되는 거고 당연히 대법원 가야 되는 거고 이제 나머지 기능을 가지고 이제 쪼개는데 법무부에 있던 법부에 있던 나머지 기능을 가지고 쪼개는데 그 쪼개면서 두 분이 하나씩 나눠 가진 거예요. 이건 네가 져, 이건 내가 가져올게, 이건 네가 져, 이건 내가 가져올게. 이렇게 쪼개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어떠냐 이게 이 기능이 혼재됐어요. 그래서 법무부에서 할 만한 일하고 법무부에서 할 만한 일과 이 법원에서 해야 될 일이 혼재돼서 우리나라는 기능이 아직 분화가 덜 돼 있어요. 기능이 분화가 덜 돼서 이를테면 단적으로 하면 뭐냐면 가족관계기록부라고 들어봤죠. 옛날에는 호적부라고 그랬고 가족관계기록부를 대법원에서 관리를 해요. 그 호적을 대법원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재판을 어떻게 하냐면 잘못 써진 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이혼하면 또 고쳐야 되고 이런 게 아니면 무효도 있고 취소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럼 고치면 피고가 법원이에요. 재판을 누가 해요? 법원이에요. 피고가 법원 재판을 해. 그러니까 이게 피고가 재판에서 피고가 아닌 것처럼 코스프레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를테면 등기부 등본을 법원이 관리를 해요. 법원이 관리하니까 등기도 잘못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등기를 뭐 고쳐야 되니까 이 고치는 걸 하면 소송을 하면 피고가 또 이건 법원이에요. 이게 분화가 안 된 거예요. 그건 당연히 행정부로 넘어서 행정부에서 일을 해야 될 일이 법원에서 지금 이제 이런 기능 분화가 덜 돼 있는. 또 하나는 입법 기능도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 법률이 되게 선언적인 규정이 무지 많아요. 구체적인 건 어디냐면 시행령이 넘어와 있어요. 그래서 시행령, 우리나라 법에서 시행령 수준의 이것은 서양으로 가면,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면 다 법에 들어가 있을 내용이 시행령이 들어가요. 그래서 입법 사무관 그런 데 사무관 입법을. 시행령을 만드는 사무관 서기관이 법을 만드는 역할을 해버리는 거하고 비슷한 효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부패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이제 뒤에 가면 또 말씀드릴 텐데 민주주의라는 게 삼권 분립을 왜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럽 같은 데서 왜 기능을 이렇게 자꾸 분할을 시켰겠어요? 이 쪼갠 이유는 한 곳에 결정권을 다 주면 한 곳에 결정권을 다 주면 부패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폭군으로 변한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기능을 쪼개는 건데 행정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 행정 업무, 집행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법을 만들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지가 유리하게 법을 만들어서 지가 집행하면 국민만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분리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시행령이 너무 자세하고 시행령이 사실상 입법 기능을 하고 있고 법은 선언 기능을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규정들이. 또 하나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이제 생각할 때 문제있다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예산 기능이 행정부에 너무 많이 넘어와 있어요. 예산 기능은 당연히 입법부에 가 있어요. 예산이 곧 뭐예요? 일을 시키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일을 시킬 때 내가 너한테 일을 시킨다.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은 저쪽에 돈을 줘야 나는 일을 해요. 이렇게 가야 되거든. 근데 일을 할 사람이 내가 돈을 빼갖고 내가 일을 해요. 이게 너무 강력한 거예요. 이게 두 개도 이것도 쪼개야 돼요.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점에서는 아직 기능 분화가 덜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안 돼 있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까? 덜 돼 있어서? 꼭 그건 아니에요. 이게 기능 분화를 하는 좀 더 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처음 이제 그 제퍼슨 이런 구조를 만들 때 이 구조를 왜 이런 제퍼슨이 만들었냐면 처음 이제 루스가 이거 만들 때도 이걸 만든 이유가 뭐냐면 로마 시대를 봤더니 그 서양 사람들은 로마 그 천년을 자기들의 정신적인 자산으로 생각해요. 자기들의 자산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로마 시대를 자기들의 따라야 될 모델로 보고 근데 그것이 뭐 최고다 이런 거 생각하지 않는데 로마 시대를 쭉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처음 민회에서 좋은 뜻으로 민회에서 시작해가지고 민주정에서 시작해서 이게 차츰 가더니 과두정이 되고 그 다음에 가더니 이게 황제정, 독재정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쭉 보니까 자기들이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이 세 개, 그러니까 민회하고 황제 이 두 개는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행 기능을 누군가 책임져야 돼서 두 개는 없앨 수가 없고 둘이가 그런데 항상 싸워요. 둘이가 항상 싸우고 조금 방치하면 독재정으로 넘어가요. 황제정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장 이 아이디어라는 방식은 이 두 개를 동시에 놓고 원로원이 중재를 하게 하면 원로원이라는 게 뭐냐면 로마의 가치, 로마의 정신, 로마로 말하면 레거시, 로마가 갖고 있는 레거시를 가지고 중재를 하게 하면 어차피 싸울 건데 이 중재를 하게 되면 이 로마를 끌고 가는 그게 이 로마의 문화가 융성하게 되는 그 시절을 재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안을 했고 제퍼슨이 이걸 구체화시킨 거예요. 제퍼슨이 이걸 구체화시켰는데 이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이걸 원래 싸우니까 서로 이제 싸우는 걸 뭐 이렇게 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제 민주적으로 싸우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견제를 하는데 견제하는 방식을 다 깔아 넣은 거예요. 견제를 다 깔아 넣었더니 같이 헌법안을 기초하던 동료가 왜 이렇게 세상을 복잡하게 사냐. 뭐 이렇게 복잡하냐.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각각 일을 시키면 되는 거지. 그랬더니 제퍼슨이 하는 대답은 뭐였냐면 권력을 쥔 사람은 악마다. 지금은 악마가 아닐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악마로 변하게 된다. 그래서 반드시 견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옆에 책임자를 해가지고 견제를 한다. 이런 사고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특히 미국 사람들은 권한을 주면 견제 기능을 딸려요. 견제 기능이 없는 권한은 나쁘다 생각해요. 그건 민주주의의 적이라 생각해요. 그 권한을 주면 견제 기능을 딸리는데 이 견제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를테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넘어온 법률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여기는 국회는 탄핵을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을 탄핵을 할 수 있어요. 법원은 입법부를 상대로 뭐냐면 위헌법률 심판을 하게 돼요. 니네 법을 만들었는데 이건 미국 가치에 안 맞아. 헌법이라는 게 그 시대 동시대 사람들이 이루어낸 합의잖아요. 거기에 안 맞아.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을 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수결로 통과시켜도 여기서 거절하면 끝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일이 뭐가 있었냐면 대통령하고 의회하고 너무 싸운 거예요. 너무 싸우다 보니까 의회가 대통령을 이제 싫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열이 받아서 무슨 법을 만들었냐면 대통령이 이제 이 사법부, 그러니까 미국 연방사법부, 이렇게 연방법원에 1심, 2심, 3심 판사, 그러니까 1심 판사, 지방법원 판사, 항소법원 판사, 대법원 판사를 다 누가 임명하냐면 대통령이 임명해요. 미국은 그래서 미국의 그 정의부, 이제 정식으로 제대로 말해서 미국의 정의부 차관은 1년 내내 하는 일이 뭐냐면 리크루팅 하는 게 일이에요. 판사 리크루팅 하는 게 자기 주 일이에요. 1심 판사도 리크루팅을 자기가 해야 되고 항소심 판사도 자기가 리크루팅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걸 그 정의부에서 그걸 하고 있으니까 입법부에서 그걸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성질 나가지고 연방 판사는 임명을 대법원장이 하게 법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전원 미우니까 여기다 이제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그 대법원장이 연방 판사 임명을 하도록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법률안을 통과시켜서 그걸 대통령이 위헌심판 청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연방 대법원에 왔어 이제 그 법이 권한쟁의가 발생한 거예요. 그럼 대법원장에서 나한테 법 왔잖아요. 대법원으로 지금 큰 권한이 온 거거든. 그걸 위헌 판결. 그 법률을 위헌 판결을 보여요. 이유는 뭐냐? 연방 대통령은 집행부를 구성하는 권한이 있다. 헌법에. 그래서 헌법상 권한이 있고 선출직 외에는 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도 있어요.
연방 정부를 구성하는 공무원은 전부 대통령이 임명한다. 선출직만 제외하고. 그래서 판사도 당연히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렇게 이런 정도까지 서로 견제를 하게 해놨어요. 그러면서 이 사법부 대법원이 그런 연방 대법원이 그런 위헌 판결한 것을 굉장히 중시해요. 미국의 가치를 지키는 거예요. 제가 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끼리 이제 이야기하면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이 있다고 그러는데 질의응답은 아무 때나 하세요. 질의는 아무 때나 하세요. 저는 질의하시는 걸 권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특히 젊은 분들은 어른들 하는 말을 자꾸 듣게 되잖아요. 자꾸 들으면 듣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제가 뭐 나쁜 말을 할 의도가 있는 건 아닌데 자꾸 듣게 되면 제 프레임에 여러분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질문을 하는 건 여러분이 저한테 프레임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밖에 나가 살아보면 남의 프레임에 들어가 있으면 절대 자기 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뭐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고 삶이 피곤해. 못 사는 건 아니에요. 살기는 하는데 피곤해. 재미가 덜해.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 남이 해준 거 내가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들한테 질문을 해라고 그래요. 좀 싸가지 없어 보일 수도 있다. 근데 질문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내가 내 프레임을 짜야 되거든. 그 연습을 지금 여러분 때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부터 지금부터 해야 나중에 사회에 갔을 때 여러분이 프레임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드리고 싶은 질문은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하세요. 아무런 질문이나. 그냥 기분 나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 기분 나쁠지 모르겠다는 건 기분 나쁜 건 내 사정이잖아요. 그 여러분 사정이 아니에요. 내 사정이에요. 제 사정. 그건 소화는 제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기분 나쁜 경우를 한 번도 안 겪었을 것 같아요. 하루에도 여러 번 겪고 제가 공무원 할 때는 여러 번 겪는 정도가 아니야. 기분 나쁜 상황이 항상 발생해. 그 관리는 결국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차피 사회에 나가는 걸 준비하는 분들이라서 그냥 마구 프레임을 던져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을 굳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한 건 아니고 제가 친한 후배가 미국 로스쿨로 유학을 갔는데 로스쿨 주제가 뭐였냐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꼭 형사처벌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그 주제인 거예요. 그거하고 토론을 하는데 나중에 토론을 쭉 하다 보면 우리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보면 저같이 틀에 딱 박힌 공무원 생활 이렇게 해먹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범죄를 저질렀으면 형사처벌해야죠.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근데 그 수업 결론은 형사처벌 안 해도 된다. 범죄를 저질렀다 해서 형사처벌 할 필요는 없다. 그럼 어떻게 통제하냐?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생존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본능이 생존 본능이잖아요. 그 생존 본능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그 생존 본능을 건드려야 돼요. 그 생존 본능을 건드리는 방식으로 대우를 해. 너 범죄를 저질렀어? 그럼 네 생존 본능에 네가 스스로 네 생존 본능을 스스로 네가 어렵게 만들어. 위화를 가했어. 그쪽으로 통제를 해. 그래서 이 토론을 하다 보니까 진짜 뜻밖의 결론이 내려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맨 처음에는 교수가 왜 이런 쓸데없는 걸 내놔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형사처벌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니고 형사처벌에 너무 목매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컬처 시리즈라는 소설 읽으신 분 있어요? 컬처 시리즈? 컬처 시리즈가 뭐냐면 이안 뱅크스라는 사람이 쓴 소설인데 제가 그 책을 읽게 된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일론 머스크가 인도 부호하고 단둘이 대담을 하는데 인도 부호가 어떤 질문을 하냐면 앞으로 인류 사회는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 일론 머스크가 컬처 시리즈에서 묘사한 사회가 가장 유사할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컬처 시리즈가 뭔지를 몰라서 이제 재미나이에 들어가서 이렇게 찾아봤죠. 컬처 시리즈가 뭐냐 그랬더니 그런 소설인데 그 사람이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쓴 SF 소설이에요. 8권짜리 소설인데 시리즈인데 8권짜리 시리즈인데 그 중에
제가 이제 사서 보려고 바로 주문을 했더니 그 우리나라 파는 책은 없고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것만 있더라고요. 지금 뭐 중고로도 파는 책이 없어요. 그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제가 구해서 읽었는데 그것도 대리기를 막 여러 명 거쳐가지고 한 달 반쯤에 입서 읽었는데 그 책에 보니까 범죄인을 어떻게 처우냐 그 말하려고 말한 거예요. 범죄인을 어떻게 처우냐면 그 사회에는 사람이 수명이 400살 안 죽어요. 이 죽지를 못해. 왜냐면 너무 관리가 잘 돼가지고. 근데 그 사회에서 범죄인을 취급하는 방법은 노화 방지 약을 안 주는 거예요. 노화 방지 식품을 안 줘요. 그러면 노화 방지 식품을 안 주면 급속도로 사가버려요. 이미 나이가 꽤나 돼 있으니까. 거기에 보면 200살 정도면 장년층, 100살 정도면 뭐 청년 정도. 그런데 그걸 보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권합니다. 컬처 시리즈 책을 꼭 읽어보세요. 젊은 분들은 꼭 읽어야 돼요. 저같이 이제 이제 좀 사회 어느 정도 하고 이제 은퇴하는 나이가 지난 사람들은 굳이 그 책 안 봐도 되는데 여러분 같이 젊은 사람들은 꼭 읽어보길 권해요. 컬처 시리즈에서 우리나라 번역된 게 딱 앞에 2권인데 이 2권이 2007년도에 출간됐다가 지금 절판되고 안 팔고 제가 최근에 뭐 출판사 사장을 우연히 만나서 그 이야기 했더니 자기가 번역하겠다고 뭐 그러던 분인데 그것 때까지 시간이 걸릴 거고 아마 컬처 시리즈 나온 출간된 2권은 구립도서관에 가면 있는 데가 있어요. 이를테면 뭐 서대문 구립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면 다 있지는 않을 거고 어디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그거 읽으신 김에 하나 더 제가 권한다면 뭘 읽으시냐면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된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싱귤레러티라고 하는.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된다라는 책을 쓴 사람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인데 이 커즈와일은 구글에서 제미나이를 개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지금 우리 나이로는 82 정도, 미국 나이로는 81 정도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45년생인데 10살 때부터 프로그래밍을 했대요. 프로그래밍을 했고 대학을 AI로 갔대요. 그때부터 AI를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결국 구글하고 합류해서 구글에서 제미나이를 개발했고 처음 이 사람이 쓴 책이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2005년도에 썼는데 그때 당시에는 구글 엔지니어링 이사였고 이번에 이제 작년에 쓴 책은 은퇴해가지고 구글 지금 고문으로 있는 분인데 그 책을 꼭 읽어보세요. 그 책을 읽으시면 AI 시대가 됐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지? AI 시대가 되면 사회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상상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싫든 좋든 뭐 우리와 상관없지만 여러분들 싫든 AI하고 같이 살아야만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책 뭐죠? 그 컬처 시리즈 거기에 번역된 초기 책 2권이 있는데 거기서 설명한 건 이렇게 됐어요. 제미나이에 물어봤더니 제미나이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컬처 시리즈 세계관이 너무 방대해서 다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입문 에세이를 읽고 초기에 쓴 책 2권을 읽고 어드밴스드 에세이를 읽고 나머지 6권을 읽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번역된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2권밖에 없어서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제가 영어를 잘하면 영어로 읽을 때 영어로는 지금 원서는 팔더라고요. 아마존에서. 혹시 실력이 되신 분은 나머지 다 읽으시면 저희가 보기엔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향후 사는 것, 직업을 선택하는 것 이런 것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아까 여기서 이제 사법부 저희가 생각하는 아무래도 제가 사법부에 속해 사법 기능을 했기 때문인데 사법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원로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까 이 양측을 중재하는 이 기능을 여기 사법부에서는 이게 뭐냐면 그 시대의 헌법, 그 시대의 중요 법률 이것을 가지고 양쪽을 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을 원로원의 기능을 이제 사법부가 했던 건데 사법부가 하는 건데 이 사법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당사자가 다투면 법률을 선언해 주는 게 사법이에요. 제가 사법연수원이라는 학교를 나왔거든요. 제가 합격한 시험이 사법시험이에요. 제가 이제 속한 데가 검찰이지만 사실
이제 유럽식 사고로 보면 사법부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제가 평생 사법만 한 거예요. 사법만. 근데 막상 여러분 혹시 주변에 아는 그 변호사나 뭐 이렇게 판사나 검사나 있으면 없어요? 그러면 질문이라도 해보세요. 이메일로. 그래, 사법이 뭐예요?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사법이 뭐예요? 그럼 사법? 사법? 왜냐면 이 용어가 일본이 만들어진 용어거든. 그래서 우리 생활 용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한테 너무 떨어져 있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냈으면 사법이 뭐다 딱 알 텐데. 그래서 그럼 사법이 뭐지? 그래서 사법이 하는 역할은 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해서 법을 선언해 주는 거예요. 당사자가 다투지 않으면 사법이 낄 일이 없어요. 그게 사법의 역할, 사법의 기능의 한계. 그 사법의 기능의 본질이에요. 당사자가 다투지 않으면 법원이 나서겠어요? 안 다투는데? 근데 여기 이제 법원에서 이 기능, 사법의 기능을 가지고 논쟁을 하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사법, 적극주의, 사법, 소극주의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사법, 적극주의, 사법, 소극주의 이게 말이 좀 들을 때는 그럴듯해 보여요. 그럴 때 보이는데 사법, 적극주의가 뭘까요? 자기들한테 일이 오기도 전에 막 끼어들기 시작해. 일이 오기도 전에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 사회를 앞서가려고 그래요. 사법이라는 기능은 당사자 간의 다툼이기 때문에 사회의 뒷전에 처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뒤에. 사법이 사회를 리드에 갈 수가 없어. 가는 건 불가능해. 하면 안 돼. 설령 내가 너무 출중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리드하는 역할이 충분히 가능한 사람이 있어도 그런 일을 하고 싶으면 밖에 나와야 돼. 사법부 안에서 그 일을 하면 사고 나. 왜냐하면 본질에 반하거든. 그래서 사법 적극주의. 그 다음에 사법 소극주의는 원래 하던 대로 하자가 사법 소극주의자들. 그래서 적극주의자들하고 소극주의자들이 다퉈요. 우리나라에서. 다투다가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법부가 지금 엄청 공격을 받는 이유가 적극주의를 띄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사법은 적극주의 나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능의 본질이 소극주의거든. 당사자 간의 분쟁이 있을 때만 끼어들어야 돼. 그것도 어떻게? 싸움을 말릴 때 어떻게 말려요? 소리 질러요? 싸움을 말릴 때 소리 지르면 이뻐요? 안 이뻐. 그래서 사법의 기능은 조용히 그냥 법을 계속 선언만 해서 조용히. 누가 무슨 말해도 우리 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법만 꾸준히 선언하고 해야 돼. 근데 지금 장관님이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검찰이 왜 힘들죠?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법원이 지금 왜 힘들죠?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나댔거든. 사법부의 기능은 나대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조용히 뒷정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능을 했는데 사법의 그래서 본질이 뭐냐면 당사자 간의 분쟁이 있을 때 나서는 일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이 사법의 본질이 나서지 않고 중립을 지키는 게 본질이에요. 그걸 어긋나는 순간 자기 기능을 못해. 자기 기능을 못하면 무슨 얘기예요? 사회의 큰 축 하나가 자기 기능을 못하면 그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진다고 하면 이렇게 푹 붕괴되는 게 아니라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해요. 자기 기능을 못하면 금이 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에 근무한 사람은 일단 퇴직한 다음에 한 5년 동안은 정당에 가입도 못하게 하면 좋겠어요. 근데 가입도 못하게 하는 건 그렇고 공무 담임을 못하게 하면 좋겠어요. 5년이 길면 3년이라도 아니면 자기가 사표 낸 그 정당이 자기가 사표 낼 당시 그 정부가 끝난 다음에 정하고 싶으면 대통령 끝나는 해 사표 내고 나오든지 이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법의 본질은 중립이어야 돼요. 사법의 본질이 중립인데 이걸 벗어나는 순간 국가가 이렇게 흔들거려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현상이 이거예요. 지난 2년인가요? 2년도 아니죠. 그러니까
지난 한 5년 동안 극심하게 겪은 홍역이 이 부분이거든요. 중립을 벗어나요. 모르겠어요. 당사자들은 중립을 지켰다고 주장할 수는 있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 아니거든. 근데 그렇게 이제 첫 번째 중립 자체도 중요하지만 중립으로 보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내가 중립으로 해도 중립으로 보이지 않으면 그건 중립이 아닌 거예요. 중립으로 보이는 게 중요하고 중립으로 보이는 걸 지금 못하겠으면 중립으로 보이게 만드는 제도를 만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중립으로 보이는 게 하는 제도를 안 만들어요. 제도에 소홀해요. 왜? 역사적으로 이 동양 삼국은 명분에 강해요. 동양 삼국은 명분에 강해요. 뭐 이거 합시다. 이건 잘해. 뭐 부모한테 효도합시다. 이것도 잘해요. 구호는 아주 잘했죠. 나라에 충성합시다. 형제간에 사이좋게 지냅시다. 이게 이런 건 잘해. 잘 외쳐. 근데 어떻게 해야 형제간의 사이가 좋아지죠? 들은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양 사회는 이 방법론에 너무 약해. 명분에는 너무 강해요. 중립을 하는 게 중요한 일이죠. 중립이 지금 왜 안 됐을까요? 인간의 본성을 방치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뭐죠? 출세하고 싶고 나는 남들보다 좀 더 잘 살고 싶고 더 뛰어나고 싶고 이런 생각이 있어요. 뛰어난 평가를 받고 싶고 이런 거 있죠. 그거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통제를 할 거냐 문제. 이 통제하는 부분이 너무 약해. 아까 말씀드린 견제 기능이 너무 약해. 이것 때문에 맞이하는 문제. 지금 현재도 사실 이게 진행형이잖아요. 현재도 이게 진행형이야. 이 방법론을 어떻게 할 거냐요. 그래서 이제 이걸 굳이 여기 생뚱맞게 이거 지금 들어간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우리가 명분에 쌓이다 보니까 이 우리 조상님들이 했던 일이거든요. 혹시 이 책 들어보셨나요? 당의 통략? 당의 통략은 당의 의의 뜻, 당의 그 당주의, 당의가 우리가 말하는 그 옳을의라고 그러나요? 그 당의 큰 뜻이 그걸 당의 큰 뜻으로 싸웠어요. 그걸 통은 줄여서 전체를 아니 통은 전체를 봐서 요약 서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책은 이렇게 두꺼워요. 당의 통략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돼서 최근에 나왔는데 완역된 책은 이렇게 두꺼워요. 사실은 이렇게 두꺼운데 이제 이 책을 보면 조상님들이 싸우는 그 사색 당쟁 때 싸우는 그걸 거의 한 200년 동안 250년 동안 싸운 거 그게 지금 요약이 돼 있는 책이에요. 그걸 보면 우리 조상님들이 너무 명분론에 치우쳐 있어요. 명분을 가지고 계속 싸우는데 심지어는 나중에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싸우냐면 이제 한쪽 당파가 이제 당권을 잡고 있다가 역전이 돼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러면 저쪽이 당권을 잡고 있을 때 저 사람들이 왕한테 이렇게 좋은 말 해가지고 그 당수 같은 사람, 당의 이제 태두 같은 분을 이렇게 추앙해서 이렇게 이렇게 훈장을 줘요. 훈장을 줘. 그러면 이 정부 뒤집었잖아요. 그럼 이쪽 당파에서 정권을 잡은 다음에 저걸 없애요. 나중에 이게 심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돌아가셨어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이 속해 있던 관직 있잖아요. 관직을 삭탈하는 결정을 해요. 아니 그걸 왜 하죠? 그걸 읽고 있으면 아니 도대체 조상님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으시나. 저 사람의 관직을 삭탈하는 결정을 해요. 심지어는 파묘까지 해. 그리고 끄집어내서 뭐 뼈를 이렇게 막 흩뜨려도 이런 행동까지 해. 얼마나 원한에 사무쳤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이게 또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영원히 가지 않으니까 또 뒤집어지면 이쪽 당이 정권을 다시 잡았어요. 그러면 이 삭탈된 걸 또 복직시켜. 그 저쪽 걸 삭탈해. 그 이 짓거리를 왜 하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앞을 보고 가기도 할 일이 태산 같은데 굳이 뒤를 캐면서 가가지고 계속 이게 결국에 이 싸움을 조선이 끝날 때까지 이 싸움만 해요. 뒤캐는 싸움. 그리고 계속 삭탈시켰다가 복직시켰다가 또 삭탈시켰다가 복직시켰다가 살아있는 사람은 이게 이제 삭탈시키자고 주장했던 귀양 보냈다가 엎어지면 돌아왔다가 이 짓거리를 계속 반복해. 그러면서 200년을 허비해버립니다. 지금 저는 이게 우리나라 현재 상황을 보고 있으면 왜 과거를 자꾸 가는지 과거는 완벽하게 재현이 불가능해요.
완벽한 평가도 불가능해. 더군다나 100년이 지나도 불가능한 일을 당장 하려고 그래. 당장은 평가를 더더욱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근데 거기에 과거 캐는 일에 너무 힘을 써. 어느 정도 하고 이 정도 하고 나머지는 덮으라는 게 아니야. 이 정도 하고 큰 놈들 때밖에 했으면 나머지는 넣어놓고 역사가 심판하게 해. 나중에 알아서 후손들이 알아서 정리할 거야. 내가 다 하려면 안 되거든. 검찰이 지금 힘들어진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거든. 과거를 캐는데 너무 빡빡 긁어서 캐. 너무 빡빡. 그럼 다 긁어지겠어요? 그 자기는 다 긁었다고 우겨. 또 더 긁을 게 있다고 또 우겨. 근데 되겠냐고. 과거를 어떻게 다 빡빡 긁냐 말이에요. 그게 무슨 녹화를 해놓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어느 정도 하고 내가 인간으로서 어느 정도 하고 나머지는 누구한테 맡겨요? 국민한테 맡겨요. 국민들께서 나머지는 판단하시고. 그것도 안 된 건 누가 해야 돼요? 하느님이 하시면 돼요. 왜 다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조상님들이 하는 거 보면 이거 보면 이 명분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또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그 책을 꼭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그 책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방법을 알아야 돼, 방법을. 그래서 그 책을 꼭 보시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그 책을. 여러분 혹시 이 책 보셨나요? 이 책은 안 본 분이 없을 거예요. 정의란 무엇인가. 안 봤나요? 안 볼 수가 없어. 이 책은 청소년 권장 도서거든. 우리나라 청소년은 다 이걸 봐. 저도 봤어요. 심지어는. 저는 이걸 본 이유가 우리 애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하도 이걸 다 보니까 아빠가 또 저기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정의부에 속해있잖아요. 그래서 정의, 그러면 이걸 보면 정의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해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 책 보시면서 이 책 안에 책 표지에는 정의가 있어요.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justice가 있거든. 책 내용에 justice가 한 글자도 안 나와요. 책 내용에는 어디에도 justice가 나오질 않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이 책에는 정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에피소드가 한 15개 정도 나오는데 그 에피소드를 설명을 쭉 해요. 설명을 쭉 하는데 어떤 에피소드 이미 우리가 한번 들었던 에피소드고 어떤 에피소드는 자기가 들어서 이제 처음 듣는 에피소드고 뭐 신선한 감이 좀 있고 없고 이런 차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 책을 딱 덜프면서 뭔 생각이냐면 나쁜 사람이네. 정의란 책 제목을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해놓고 정의에 대해서는 저스티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해요. 이상하지 않았어요? 읽어봤다 그랬죠. 이상하지 않았어요? 책 제목은 정의란 무엇인가인데 책 내용에는 그런 언급이 전혀 없거든. 우리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명분론에 강한 교육을 받아와가지고 정의란 무엇인가 하면 정의에 대해서 막 구구절절히 설명했을 거라는 선입관이 있어.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애들한테도 화를 냈어요. 뭐 이런 책을 읽으라고 학교에서 왜 이런 책을 읽으라고 그러냐고 화를 냈거든요. 그리고 잊어먹었는데 제가 공직을 마치고 진짜 이게 왜 그런지 모르지만 공직을 마치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책이 생각이 났어요. 진짜 한 20 몇 년 지난 다음에 이 책이 생각이 나가지고 아 샌델이 이런 의미로 책을 썼구나.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집에 이렇게 있다가 그때 퇴직해가지고 변호사 등록도 안 받아주는 기간이 있었거든요. 이게 총장하거나 대법관을 하거나 이러면 변호사 등록을 못하게 안 받아줘요. 2년 동안 놀아야 돼, 무직으로. 근데 집에서 그냥 커피 마시면 이렇게 가만히 멍청하게 있다가 갑자기 아 마이클 샌델이 이런 의미로 말을 한 거구나. 갑자기 이게 다시 떠올랐어요. 정의는 뭐냐? 정의는 절차. 정의는 우리가 정의로움을 찾아가는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가는 방법이에요. 절차이자 방법이 정의예요. 이 책이 어디를 봐도 저스티스가 언급이 되질 않아요. 그 에피소드에 보면 에피소드는 난감한 상황이거든. 이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돼. 이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데 그 해결해 가는 과정이 정의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보면 이제 장관님도 계시지만 보면 옳은 게 있었는가? 이게 옳았나?
그래 나는 이게 옳았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게 꼭 옳았던 건가? 최선인가? 가장 나은 거, 유일한 건가? 이런 거면 다 달라. 유일한 건 없어요. 어떤 것은 해결책으로 80점짜리가 있고 어떤 것은 79점짜리가 있고 뭐 70점짜리가 있을 수 있는데 세월이 지나 보면 80점짜리는 50점일 수도 있고 79점짜리는 99점일 수도 있어요. 지나 보면. 그 당시에는 거기 휩싸였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굳이 이야기한 이유는 조상님들처럼 요것 때문에 여기 가지 말고 이리 가는 거예요. 이리.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거냐가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중에서 이제 중요한 변곡점이 사실은 형사소송법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공무원 생활을 쭉 했고 처음에는 뭐 이런 거창한 사고를 갖고 한 건 아닌데 지나보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 생활하면서 민주주의를 자꾸 생각하게 되나요? 그럼 민주주의의 시작이 언제예요? 응? 그때는 민주주의도 아닌지 모르겠고. 근데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게 된 계기가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왕정을 무너뜨리고 프랑스 대혁명을 했다는 건데, 근데 영국은 그런 피 흘리는 것을 사실 거의 안 했거든요. 전혀 안 한 건 아닌데 거의 안 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민주주의 시작을 언제로부터 보냐면 명예혁명 때부터 봐요. 명예혁명 때부터 보는데 명예혁명이 왜 명예혁명인지 아세요? 피를 흘리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명예혁명의 주 내용은 뭐냐면 왕이 사법이라는 기능이 삼권을 다 쥐고 있어요. 절대 왕제라는 거잖아요. 삼권을 다 쥐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 사람 잡아서 죽이고 갔다가 가두고 재산 뺏고 이걸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귀족들이 항상 불안해. 왕이 저지그려니까. 그리고 귀족들이 항상 불안해서 왕한테 귀족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한 다음에 왕한테 찾아간 거예요. 귀족 대표들이 찾아가서 당신 우리만큼은 귀족들이죠. 우리만큼은 잡아가거나 재산을 뺏어갈 때 절차를 지키자. 절차를 지키자. 법을 해놓자.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약속을 해라. 그 왕이 노 할 수도 있죠. 노. 무슨 노 할 수도 있는데 왕이 생각해 보니까 귀족들이 뒤집어 돌아서는 순간 자기는 왕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왕이 이 사람들을 배척하면 내가 쫓겨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서 왕이 그 자리에서 타협을 봐줘요. 당신들만큼은 그렇게 하겠다. 그 이야기 뭐예요? 일반 국민은 알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일반 국민은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알아서 하시라. 우리만큼은 해라. 그게 명예혁명이에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못 됐잖아요. 근데 그거라도 시작한 게 첫 번째예요. 그거 시작한 게 첫 번째인데 그게 프랑스 대혁명 때 이제 그 온갖 압제를 다 뒤집어 엎고 정권을 잡은 다음에 이 민주정으로 바뀌었다는 상징적인 법률이 바로 프랑스 형사소송법이에요. 그게 나폴레옹 형사소송법이라고 이름 붙인 프랑스 형사소송법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는 형사소송법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붙인 이게 일본식 용어인데 만약에 이 법을 요즘 만들었다면 아마 이렇게 붙였을 거예요. 이름을. 아마 이런 비슷하게 인신 자유의 보장과 제한에 관한 절차법. 형사소송법은 이거예요. 이게 민주주의냐 아니냐를 가르는 법이에요. 이게 그 법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일제시대 때는 우리가 이 형사소송법 받은 게 일제시대 때 받은 거거든요. 일제시대 때는 일본 사람들 법을 그대로 여기다 적용을 했는데 어떻게 적용했냐면 식민지형으로 왜곡을 했어요. 식민지형으로 왜곡을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이 형사소송법을 베낀 게 이제 사실은 그 사람들이 영국법을 베끼러 갔는데 영국에 가보니까 영국은 뭐예요? 불문법. 베낄 수가 없어. 불문법이에요. 영국에 갔던 사람들이 그 당시 신사일함당에 갖고 갔는데 한 2, 3천 명이 갔다는. 근데 갔는데 그 사람들이 영국에 가서 베껴온 건 딱 하나요. 차량 좌측 통행. 좌측 통행 하나 베껴서 그건 눈에 보이잖아요. 그거 베껴고 나머지는 하나도 못 베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대로 어디로 왔냐면 프랑스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대륙의 선진국이 프랑스에서 프랑스로 넘어와가지고 프랑스 법을 베낀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지금 쓰는 그 형사소송법은 프랑스 형사소송법이에요. 사실 일본 애들이 프랑스 형사소송법을 베껴왔는데 프랑스 형사소법 베껴 오면서 이 사람들이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손을 봤어요. 지금도 그건 잘 납득이 안 되지만 손을 본 게 뭘 손을 봤냐면 프랑스 형사소법 그대로 베껴가지고 그 당시 일본 그 일제 시대 제국주 시대 일본 제국주 시대 일본 땅에는 뭐가 있었냐면 예심 판사가 있었어요. 예심 판사. 식민지에는 예심 판사가 없었어요. 식민지에는 어떻게 했냐면 예심 판사를 안 둔 대신에 검사하고 예심 판사를 묶어버렸어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그러니까 이 프랑스 애들은 절대 왕정 시대를 겪으면서 너무나 무서워서 이 형사소송 그러니까 이 인신자유에 관한 것을 인신자유를 규제하는 것을 갈갈이 찢어놨어요. 이렇게 쫙쫙 찢어놔서 어떻게 했냐면 수사의 착수는 경찰, 그다음에 수사의 수행은 검사하고 검찰, 경찰 이렇게 같이. 그다음에 재판의 시작은 검사, 재판의 진행과 종결은 판사 이렇게 찢어놓은.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왕의 늘어진 팔, 왕의 익스텐디드 암이라고 그래요. 익스텐디드 암이라는 판사가 지역에 있는 경찰한테 수사를 시켜요. 네 수사해라. 그러면 수사 착수를 자기가 직접 하지 않지만 자기가 시킨 거잖아요. 수사를 시키면 이제 수사 진행 관행을 자기가 쭉 지켜보고 하다가 야 이건 됐어 기소 내가 할게. 자기가 기소를 해. 자기가 수사를 시켜서 자기가 기소를 해. 그리고 자기가 재판을 해. 재판이 끝나면 선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판결 선고고 집행도 자기가 해. 이렇게 하니까 한 사람이 왕의 지시를 받거나 왕의 눈에 들는 짓거리 자기가 다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국민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다 쪼개서 이 경찰은 착수, 수사의 수행과 기소는 검사, 그다음에 판결 그 재판 진행과 판결 선고는 판사, 재판의 집행은 검사 이렇게 이걸 다 쪼개놨어요. 근데 이것도 불안한 거예요. 이것도 불안해서 프랑스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 강제처분, 압수수색 이런 거 있잖아요. 강제처분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되는 사건. 그러니까 초기 수사는 경찰이 해요. 범죄를 진압한 이후에 이어지는 초기 수사는 경찰이 하는데 반복적인 압수수색 당하는 건 압수수색 당해본 적 없죠? 여기 장관님한테 여쭤보세요. 압수수색 몇 번 당해보셨어요? 압수수색 당하면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아니면 그냥 기분이 나쁘기만 하겠어요? 그 정도를 넘거든. 반복적인 압수수색이 예상되는 사건은 경찰이 못하게 뺏어. 그냥 보내라 그래. 그냥 보내라 해가지고 이걸 예심 판사한테 넘겨줘. 예심 판사가 그 다음부터 돌아가. 그래 이건 무슨 의미냐면 수사에 착수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행위거든. 수사에 착수. 내 의도를 갖고 갈 수 있잖아요. 내 의도를 갖고 수사 착수를 했어. 근데 수사 착수하면 내 의도를 갖고 수사 진행을 계속해. 반복적인 강제처분을 계속해. 그러면 당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내가 의도를 갖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수사 착수가 의도를 갖고 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강제처분을 하면 당하는 사람 요즘 말로 하면 미쳐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못하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너 반복적으로 해? 그럼 너 가져와. 그래서 수사판사 주면. 수사판사는 자기가 착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객관적이에요. 눈이. 그 불필요한 행동을 굳이 하려고 하질 않아. 이렇게 해놓은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가져올 때는 수사판사가 하던 일하고 검사가 하는 일을 합해버려서 우리나라에 이제 수사판사를 두기 싫으니까 수사판사를 두려면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수사판사를 없애려고 검사 합했어. 이게 지금까지 그대로 쫙 내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해방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해방된 다음에 바꿨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해방된 다음에 바꿨어야 되죠. 근데 해방된 다음에 어떤 상황이라고 그러죠? 변호사도 90%가 일본인, 판검사도 90%가 일본인, 그리고 다 가버렸어요. 한국 땅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 법사위원들 이런 토의를 해요. 소위에서 토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해방이 됐으니 우리도 우리 국민을 문명 시민으로 대우하자. 그래가지고 이 제도를 바꾸는 걸 논의를 해요.
논의를 하는데 이제 논의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됐어. 소위에서 결정이 끝났어요. 본회 이게 전체 회의에 넘어갔어요. 전원회의에 넘어갔는데 법사위가 열린 날 장관께서 가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판검사하고 변호사가 다 일본에 가버려가지고 한국에 없다. 없는데 어차피 나라는 혼란스럽고 이게 지금 안정이 되려면 범죄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범죄 진압이 안 된다. 범죄 진압이 안 돼서 나라가 더욱 혼란스러워지니 법률가가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현재 제도를 유지하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님들이 토론 다 끝났는데 그 말 들어보면 그 말이 맞거든. 어제 했던 말도 맞고 오늘 들은 말도 맞아. 그래서 이분들이 그래 한시적으로 가자. 한시적으로 간 게 75년.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릇이 커서 75년 정도는 한시적으로 그릇이 너무 커가지고 75년 뭐 그 정도쯤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이 한국 땅에 정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바꾸는. 이게 민주주의. 그래 특히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인신의 자유와 소유권의 보장이거든. 이 두 개가 헌법에 규정되는 거. 이 두 개인데 그 중에서 인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 형사소송법이잖아요. 형사소송법 이걸 다루는 게 사법 분야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이 역사적인 과정을 다룬 책이 이 책이에요. 법원과 검찰의 탄생이라는 이 책인데 이분이 한 말부터 일제 시대를 거쳐서 그 해방 직후 한 10년 이 사이까지 그 사료를 다 뒤졌어요. 그냥 거의 다 봤어. 제가 이 책을 읽어봤는데 책이 1000페이지가 넘어요. 진짜 이렇게 목베개로 써도 두꺼울 정도로 책이 이렇게 두껍고 글씨는 이만하고 그 주는 또 엄청 달려있어요. 이 사람이 자료를 무지하게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쭉 써놓은 책이에요. 이 책이.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자세한데 가슴 아픈 부분은 어디냐. 우리나라가 한말 때를 묘사하고 일제시대 초기를 묘사를 했는데 거기 써놓은 거 보면 뭐가 있냐면 통감 시절, 통감 통치 시절이잖아요. 일사보호조약이 맺어져 가지고 통감이 들어오요. 이토 히로부미가 들어와서 통감을 했어.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법부 아래 대법원하고 검찰이 있는 시절이잖아요. 어쨌든 그 일제대로 지금 유럽 같은 시스템이니까 그런 시스템이니까 전국 사법관회를 이토 히로부미가 주재를 해요. 그러면 이토 히로부미가 뭐라고 이게 한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강화할 때 한마디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재판을 공정하게 하십시오. 수사와 재판을 공정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공정하게 했더니 조선 시민들의 천황에 대한 호감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사보호조약 때는 전국에 막 밀란이 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막 이렇게 그 밀란이 나고 이렇게 이렇게 그 의병이 생기고 이랬잖아요. 5년 후에 한일 합방조약 됐을 때는 전국이 조용해요. 전국이. 딱 하나만 뭐라 해서 시일야 방성 대곡 외에는 조용했어요. 그게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 역사를 보면 그걸 되게 의아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을사보호조약 때는 저 난리를 치더니 한일 합방조약 때는 이렇게 조용하게 넘어갔냐. 이걸 아까 이 책 쓰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책 쓰신 분하고 같이 그 저녁을 먹는데 이 책 쓰신 분이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 탄핵을 아주 평화적으로 한다. 그때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직후였는데 탄핵을 참 평화적으로 한다. 대단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 이 탄핵이라는 게 사실은 헌법의 단절이거든. 헌법의 단절은 쿠데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혁명으로 하는 거거든.
그래, 탄핵은 사실상 보면 혁명적인 일인 거거든. 근데 혁명적인 일을 하는데 조용해. 그래서 이제 평화적으로 참 이런 일을 이뤘다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을 나한테 해서 웃으면서 에이, 우리가 그것만 평화적으로 하는 줄 아세요? 나라도 평화적으로. 그러면서 무슨 말을 근데 아니 그때 이것 때문에 자기가 사료를 봤더니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데 이또 히로부미가 전국 사법관 회의를 할 때마다 그걸 강조해. 공정하게 아니라. 공정하게 했더니 호감도가 갈수록 증가합니다. 그걸 굉장히 강조해.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을사보호조약이 발생하니까 이제 만주로 갔던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 만주로 갔던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한국에 이렇게 조선 땅에 오죠. 조선 땅에 와서 이제 여기를 교류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돈도 좀 걷어가야 되고, 교류를 해야 되니까 조선 땅에 왔다 갔다를 하는데, 그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써놓은 수기가 있어요, 수기. 그 수기에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시일이 갈수록 조선인들의 저항감이 낮아지고 있다. 이게 큰 걱정이다. 이런 수기가 있어요, 수기가. 근데 그 정도로 사법 시스템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법 시스템이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누군가 권한을 남용해서 그 권한을 통제하는 데 중요해야지, 사법 시스템이 이렇게 권한이 이렇게 이게 법률적으로 공정성을 해치는 쪽으로, 공정성을 담보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누군가한테가 정권을 주면 공정성이 해치거든. 그래서 공정성을 해치는 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일이 원님 재판이죠. 원님 재판. 결국 원님 재판, 원님 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가 무너져요. 검찰이 결국에는 지금 현 이 상태 됐잖아요. 검찰이 이 상태가 됐는데 이걸 Captain, while a great many people see you as a hero, there are some who'd prefer the word vigilante. You've operated with unlimited power and no supervision. That's something the world can no longer tolerate. 이 부분을 보세요. 이 견제받지 않는, 제한되지 않는 권력을 행사하는 건 사회로부터 연구. 이게 민주주의 철학. 그래서 이 형사소송법을 만든 건 그 정신은, 형사법의 정신은 어느 누구에도 정권을 주지 않는다. 정권을 주면 사고나. 검찰이 이렇게 힘들어지게 된 이유는 그 구성원들 중에 일부겠지만 그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했고, 정권을 행사하려고 했고, 실제로 정권을 행사해버렸기 때문에. 처음에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사라는 게 너무나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수사가 뭐죠? 사실 수사를 따지고, 수사를 냉정히 말하면 뭐예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하는 행위. 근데 그런 행위를 하는데 내가 다 정권을 행사해? 나만이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 그건 사고. 왜? 이것 때문에. 정권을 주죠. 민주주의에서는 이 형사법의 정신이 정권을 주지 않는다. 그럼 이게 더 발전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걸 쭉 유지하다 보니까 하나 더 생긴 게 뭐냐. 독점을 시키지 않는. 어느 한 놈한테 모든 권한을 주고 이놈만이 할 수 있게 해놓으면 다른 사람 못해. 이놈만이 할 수 있게 해놓으면 안 하면 어떡해? 엉뚱하게 하면 어떡하지? 그래도 독점을 시키지 않는다. 정권을 주면 안 되고 독점을 시키면 안 돼. 이게 민주주의의 정신이고 사실 형사소송법의 기본 틀이야. 그 다음에 다른 게 돼요. 그럼 이제 사실 이 두 개가 문제가 돼서 검찰이 힘들었고, 검찰이 힘들다는 결국 국가 사회가 힘든다는. 검찰이 힘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국가 사회가 굉장히 힘들게 지내왔다는. 네, 잘 들으셨습니까? 네.
전권을 주지 않는다, 독점을 주지 않는다. 네, 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경찰한테 수사 개시권을 주는 법안을 처음 통과시켰을 때 그 전에 대한민국의 법률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 경찰은 검사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저는 그 조문을 보고 명령과 복종? 지금 어느 시대인데 경찰이 검사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냐? 이거는 아니지 않냐?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마음속에 분노 같은 것이 좀 생겼고, 그래서 이제 그 검찰개혁 법안을 시동을 걸게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 문무일 전 검찰총장님께서 바로 형사소송법의 핵심은 전권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독점을 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주셨네요. 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되게 논란이 많잖아요. 이제 제가 봤던 뉴스를 한번 봤는데 그게 오히려 이제 행정부 쪽으로 행정부 산하로 들어가는 내용이 좀 오히려 더 이 삼권 분리 붕괴되는 민주주의의 붕괴 아니냐라는 기사도 봤었는데 행정부나 대통령한테 오히려 강한 권한을 주는 게 아니냐라는. 그건 정치 성향하고 관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민주주의 문제는 뭐 민주주의를 해치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은 없을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민주주의를 우리가 좀 더 나은 민주주의,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민주주의, 합리적으로 통제가 되는 민주주의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권한을 누군가 권능을 가지면 그 권능을 통제를 해야 되고 이 통제에 실패한 게 민주주의 실패거든. 그래서 이 생각을 하면 통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통제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그 전에 통제한 것을 지금 검찰 통제를 실패한 거거든. 검찰 통제를 실패해서 이 일이 생긴 건데 그러면 검찰 통제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빼가지고 조리 돌리면 그 통제라는 숙제가 없어지나? 아니야. 어디로 가든 그 권능은 통제를 해야만 합니다. 누군가는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 통제는 방식이 문제예요. 어떤 방식으로 통제를 할 거냐. 근데 이게 크게 보면 이제 미국식하고 유럽 대륙식이 있어요. 미국식하고 유럽 대륙식인데 미국식은 행위 통제에 우선을 둬요. 미국 영미법계는 기본 사고가 뭐냐면 금지하지 않은 건 다 허용된다요. 네거티브 시스템이에요. 금지한 것만 안 하면 돼. 포지티브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게 그 허용한 것만 해라 이게 포지티브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 영미기 계통은 금지하지 않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 네거티브. 내가 금지해야만 그 금지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게 되는데 대신 금지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럼 행위 통제를 해요. 그래서 미국은 그 판례로 많이 발전되어 있는 게 증거법 판례가 많이 발전되어 있고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증거법적 판례가 두 가지겠죠. 우리 국민이 대부분이 뭐 하도 많이 영화도 보고 뉴스도 봐가지고 알고 있는 거 뭐예요? 미란다 원칙. 대부분 다 알죠. 미란다 원칙. 미란다 원칙은 여성분들이 들으면 천인 공노할 그 판결이에요. 사실은. 근데 미란다 원칙. 두 번째가 위법수직 증거인데 근데 위법수직 증거에 이제 그 위법수집 증거 배제 원칙이 사실 미란다 원칙을 포함하고 있는 건데 그건 뭐냐면 미국 애들은 이 행위 통제라면서 이건 증거 수집 방법이 위법하다고 판단돼 사후적으로 그 당시가 아니고 사후적으로 이건 우리 법제로 보니까 이건 위법해라고 판단을 그 행위는 금지되고 그 행위로 인해서 이런 일 그 다음 건 다 무효야. 다 무효예요. 그 행위 통제 방식이고 대륙 방식은 제도 통제 방식. 시스템으로 쪼개요. 너는 이거고 너는 이거고 이렇게 찢어 갈갈이 이렇게 찢어놔. 그리고 사람이 누가 이렇게 하나를 다 못하게 만들어. 하나를 다 못하게 만든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게 옳냐 그러냐 이렇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통제를 하는 게 있냐 없냐가 문제야.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뭐 중수청을 행안부 장관 산하로 뒀다. 이게 나쁘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행안부 산하로 갔는데 그걸 통제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신문 보면서 그런 논의 들어봤어요? 한마디가 없어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이 통제를 어떻게 할 거냐. 저 사람들한테 수사 권능을 줬는데 그럼 이 권능은 이미 검찰에서 이런 권능을 줬더니 사고가 났더라. 그럼 여기 오면 없어지나요? 그 위험이 없어지나? 똑같이 남아있어. 그럼 이 통제를 어떻게 할 거냐. 수사 권능 통제를 어떻게 여기다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럼 그 통제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시스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없고 또 하나는 행안부로 다 몰아놓으면 아까 제가 뭐라 했죠? 독점을 하면 안 돼요. 독점을 하면. 행안부로 몰아놓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방식으로 보면 두 가지에서 다 어긋나 있어요. 독점을 시키면 안 되는데 독점이 되는 모양으로 돼 갖고 또 하나는 견제 기능이 너무 약해. 그냥 정권을 주는 형식이 돼 있어요. 견제 기능을 논의를 하지 않고 두 가지 다 어긋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지 이게 행안부로 가는 거 가도 상관없어. 뭐 이게 만약 보건복지부 그래도 상관없어. 가는 건 뭐 상관없는데 물론 이제 국가 체제로 전체로 보면 안 맞긴 해요. 안 맞긴 한데 지금 우리나라 급하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급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급해서 그러면 거기 간다도 헐쳐. 이때는 국무총리실로 간다 이것도 상관없어. 그래도 어쨌든 통제 기능은 납니다. 그럼 이게 지금 검찰 실패한 이유가 뭐냐? 검찰 실패한 이유가 뭐냐? 이거에 대한 탐구가 약해. 이 탐구는 사실은 견제를 못해서 통제를 못해서 이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쟤들이 나대 가지고 사고 친 거 이것만 생각하고 있거든. 나대기 한 이유가 뭐냐면 나대기 한 그런 주제. 답변이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검찰 개혁을 할 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논리를 펼치면서 예를 든 게 미국식 사법제도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식 사법제도를 그냥 심플하게 설명을 하면 경찰이 수사하면 이 수사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를 검찰이 기소로서 판단해 주는 거죠. 통제권을 갖고 있는. 그러면 검찰의 기소가 제대로 됐냐 안 됐냐를 판사가 이 기소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판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판사는 누가 통제하냐? 판사는 아까 설명하셨지만 국민이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 판사를 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물론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고 유럽식 제도가 다르고 뭐 그렇긴 하지만 그런 게 좀 더 필요하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정치가 지금 뭐 다 거의 다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사람들이 사고를 뭐 그런 식으로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제를 과연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해서 총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이상적인 통제의 조건이 뭔지 그런 통제 방식은 사후 통제가 있고 동시적 통제가 있어요. 이게 동시적 통제하고 사후 통제가 있어야 되는데 사후 통제는 문책은다기보다는 계속 제도 개선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전쟁을 하고 나잖아요. 전쟁을 하고 나면 그 전쟁 그 회의록, 전쟁 관련된 자료를 전부 가져와서 국방부에서 점검을 해요. 국방부에서 다 점검을 해서 이걸 누굴 문책하자는 게 아니야. 이것은 전쟁법에서 이렇게 안 돼. 왜 얘들이 이렇게 했지? 그럼 이걸 이런 일이 안 생기려면 어떻게 이 제도를 계속 개선을 해요. 사후 통제 방식이고 그래서 심하면 징계를 해보고 옷을 벗기기도 하고 아주 심한 경우는 전쟁법에 중대에 어긋난 건 당연히 재판을 받기도 하고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사후 통제고 동시적으로는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시간으로 감시를 우리가 그럼 수사하는 사람 가서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감시한다는 건 뭐냐면 실시간으로 수사에 참여한 사람, 관련된 사람이 계속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의제기를 하는 사람이 들어줘야 누군가 이의제기를 받아줘야 되거든. 이의제기를 받아주고 이 이의제기 받아준 게 피드백이 되게 돼요. 이런 동시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스템적으로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했을 때 실패할 걸 염두에 둬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누가 무슨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중수청이 지금 중수청에 들어가니까 중수청이 수사를 해. 그럼 수사를 하면 이 사람들이 항상 성공하겠어요? 수사라는 게 이 사람을 증거를 잡아서 기소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한 것도 수사이겠지만 수사가 들어가 봤더니 아니네? 그것도 성공인 거예요.
국민들이 막 이거 문제 있어요. 누군가가 또 저거 문제도 악의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자기는 선한 뜻을 할 수도 있지만 이의 제기를 해서 와서 봐서 그래 이 말이 그런 것 같아 수사를 착수했어요. 봤더니 다 살펴봤더니 아니다. 이건 문제 있는 게 아니다. 이것도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에 착수했다 해서 꼭 뭔가 결과물이 뭐 이렇게 기소하는 결과물이 나와야만 된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실패했을 때가 있을 수가 있죠. 밝히지도 못하고 아니라고도 못하고 맞다고도 못하고 알고 봤더니 쌩 어거지를 피우고 있고 수사하는 사람이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문제. 그럴 때 이 다른데 여기 말고 다른 데가 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어떻게 되냐면 미국은 수사를 수사하는데 한 지역만 딱 놓고 오면 수사하는 데가 최소한 4군데예요. 그러니까 시 경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폴리스 뭐 NIPD 그러면 뉴욕 시티 폴리스거든. 그 폴리스 시티 폴리스하고 FBI 연방 경찰 그다음에 카운티 검찰 연방 검찰이 다 쳐다. 거기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특화된 분야들 FDA 같으면 식품의약 관련된 것이 그쪽, 의료 관련된 것도 그쪽 이렇게 하고 봐요. 그래서 이런 데 수사기관이 최소한 4군데, 많으면 막 6군데가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군데가 수사 실패를 하면 다른 데가 바로 쳐들어요. 니 그만 손 떼고 나가라. 내가 할게.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거 봤어요? 그 LA 폭동 났던 사건. 흑인이 왜 경찰한테 맞아 죽은 사건 있잖아요. 목 졸려줘. 예, 로드니킹 사건. 그 폭동 난 사건이 왜 폭동이 났어요? 무죄 나서 폭동 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 검사들한테 니들 참 사법 시스템이 후진적이다. 어떻게 명백한 걸 무죄를 쓰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는 말이 그건 우리가 잘 몰라서 하는 소리래. 그 사건은 다시 연방 검찰이 기소해가지고 다 유죄하고 형사하고 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국민 한 명이 더블 지오파드에 걸려? 그 이중 기소잖아요. 더블 지오파드에 걸리는 거냐? 이중 기소 아니냐? 그랬더니 법 구성을 달려면 이런 법으로 해서 그 카운티 검찰이 기소해가지고 무죄가 났고 연방 검찰이 이렇게 기소해가지고 다 지금 유죄 나고 형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수사 실패가 있을 때 하는 이런 시스템까지 갖춰져야 돼. 그래야 이게 통제가 시스템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느 누가 오버했을 때 나는 문제도 있고 실패했을 때 나는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 다 같이 통제를 동시적으로도 봐주고 사후적으로 봐. 이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검찰이 수사권을 뭐 가져야 된다, 가지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나눠서 싸울 게 아니라 어떻게 더 촘촘하게 만들어야 되냐는 통제, 거를 그렇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통제의 문제. 지금 중점은 통제다. 검찰 실패의 큰 원인은 통제의 실패거든. 사람이라는 게 본능이 있어요. 자기 생존욕, 출세욕 이렇게 본능이. 그걸 갖지 말라는 건 불가능해요. 배고픈데 먹지 말아 돼요? 회사에 들어가는데 너는 승진을 생각하지 마. 이게 말이 돼요? 안 되거든. 그래서 그런 승진욕이 있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럼 그게 과도하는 것들 통제해야 돼요. 과도한 것.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질문 없으세요? 네. 오늘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또 사법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